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9번째와 10번째 괴인 소육과 리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 8번째 괴, 비괴의 괴사를 충분히 설명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괴사를 먼저 잠깐 살펴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그 비괴의 괴사가 있습니다. 비괴 괴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에도는 길하다. 원래의 점은 으뜸으로 오래도록 정하면 허물이 없다는 것이었으나 안녕하지 못한 상태가 바야흐로 찾아오니 뒤에는 지아비가 흉하게 되리라. 알쏭달쏭하지요?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한데 한번 이 괴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주역이 진화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괴입니다. 주역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 화석 같은 그런 괴사입니다. 보시면 원래의 점은 으뜸으로 오래도록 정하면 허물이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 있죠. 원서 원래의 점은 으뜸으로 오래도록 정하면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원래 괴사는 이 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비의 괴사는 앞부분만 있었다는 겁니다. 비에도는 길하다. 으뜸으로 오래도록 정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원래 비괴의 괴사는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민들이 계속 이게 화면이 민감해서 죄송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 초기에 이 주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설명드렸죠. 저민들이 계속 점을 쳤고 그 점을 치는 과정에서 이 세상이 변화하는 법칙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괴의 괴사는 사실 원래 기존의 그 주역학자들이 해석이 불가능한 괴였습니다. 이 괴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수수께끼 같은 내용으로 이제 남아있던 것이었는데 갑골문을 통해서 주역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비로소 해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뭐냐면 원래 저민들이 애초에는 비의 괴사는 으뜸으로 오래도록 정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에 관한 친근하게 대함으로써 조직의 결속을 다지는 그런 길을 밟아 나가는 점을 계속 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군자가 흉하게 되는 경우를 발견한 것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안녕하지 못한 상태가 바야흐로 찾아오니 뒤에는 지아비가 흉하게 되리라. 이 지아비가 주역에서 군자는 남자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아비라는 것은 군자입니다. 군자. 그래서 애초에는 비의 길은 허물이 없다.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비의 길을 계속하면 과행으로 가면 6단계에서는 군자가 흉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더라. 이거를 새로 발견한 것입니다. 저민들이. 그래서 새로 발견한 사실을 뒤에 써두었습니다. 새로 발견했다고 해서 섣불리 앞에 있는 거를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발견한 사실을 나란히 놓고 계속 검토해 보겠다는 거지요. 앞으로 점을 치면서 정말 이 새로 발견한 사실이 맞는지를 계속 검토해서 확정짓기 위해서 신중한 태도로 앞에 점 먼저 이 글도 그대로 두고 새로 발견한 사실도 나란히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원래의 점은 으뜸으로 오래도록 정하면 허물이 없다는 것이었으나 새로이 발견한 사실이 뭐냐 하면 안녕하지 못한 상태가 바야흐로 찾아오기 때문에 뒤에는 군자가 흉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이제 이렇게 써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민들이 계속 점을 쳐 나갈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래서 저민들이 나중에 이걸 지울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계속된 관찰을 통해서 이 뒷부분이 정말 확실하다라고 확신이 서면 앞부분은 지워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비의 괴사가 어떻게 되냐 하면 비에도는 길하다.
안녕하지 못한 상태가 바야흐로 찾아오니 뒤에는 지아비가 흉하게 되리라. 이렇게 발전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정. 다만 이렇게 확신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괴사와 새로운 괴사를 비교하기 위해서 지난번 괴사도 나란히 두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이걸 지울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딱 스톱돼 버린 것입니다. 왜냐? 주나라가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주나라가 혼란에 빠지면서 춘추 전국 시대가 벌어졌기 때문에 주역이 계속 발전을 하지 못하고 이 상태로 스톱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딱 얼어붙은 상태. 지금 과도기인데 그대로 고정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의 괴사는 주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 화석 같은 그런 괴사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골문을 통해서 주역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이 비의 괴사는 올바른 해석이 가능해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소육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육대리. 소육은 굴레를 씌워 길들이는 원리. 그리고 리는 놓아주어 이행하게 하는 원리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 추상적입니다만 이제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소육은 소축이라고 그 써놓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길들이다, 기르다, 가축을 기르다 하는 그 흉으로 쓰인 것입니다. 예, 흉. 예. 그래서 이 소육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주역의 체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이 서괴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 서괴전이 뭔지를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역의 체계를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면 여기 역경이 있고 역전이 있습니다. 이 역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경이죠. 여기에 전입니다. 전.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경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전이라고 말할 때는 경과 전을 합쳐서 하는 말입니다. 이 경이라는 거는 성인이 남긴 말씀이 경입니다. 경. 사서 삼경 할 때 시경, 서경, 역경이 경이죠. 불교에서는 불경, 기독교에서는 이제 성경 이렇게 말하는 이 경이라는 것이 바로 성인이 남긴 말씀을 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은 뭐냐? 전은 성인이 말씀을 남기신 후에 후대의 현자가 나타나서 그 성인의 말씀의 올바른 뜻을 풀이한 주석, 그것이 전입니다. 네. 이 주역에서는 그 후대의 공자가 나셔서 공자님이 이 선대 저민들이 남긴 그 경전의 경의 뜻을 풀이해서 남긴 말씀이 전입니다. 이것이 역전입니다. 역전. 그래서 역전이 바로 공자님께서 남긴 게 역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10편이기 때문에 10익이라고 많이 흔히 부릅니다. 10익. 이 날개 익자인데 뭐냐 하면 공자님께서 이 역전 10편을 편찬하심으로써 이 주역이 비로소 날개를 달았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10익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0편이냐 하면 단전, 상하, 상전, 상하, 문헌전 쭉 해서 10편인데 다만 이 7종의 10편이죠. 이거는 다만 이렇게 7종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일치하는데 이 나눈 기준에 따라 이렇게 10편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10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나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고 이렇게 7종 10편의 역전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해길에서는 제가 단전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은 이 서괴전에 대해서 서괴전의 중요한 구조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서괴전은 뭐냐 하면 주역 64개의 순서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서괴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편 3절의 고사 공자님이 공자님과 관련해서 위편 3절 뭐냐면 가죽 위자입니다. 그래서 가죽끈으로 묶은 것이 3번 끊어졌다. 그 공자님이 주역을 워낙 좋아하셔서
그 당시의 주역은 이제 주간을 가축근으로 묶은 것이었죠. 그래서 공자님이 주역을 워낙 좋아하셔서 집에 계실 때는 항상 곁에 두고 보셨고 외출하실 때도 항상 주역을 자루에 넣어서 들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레 위에서도 보고 여행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보셨죠. 그렇게 해서 주역을 묶은 가죽끈이 3번 끊어지도록 주역을 열심히 탐독하셨다는 게 위편 3절의 고사죠. 그래서 공자님이 이렇게 이 사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공자님이 만년의 역을 좋아하셔서 단전, 계사전, 상전, 설괴전, 문헌전을 편했다. 이렇게 사기의 기록이 돼 있습니다. 공자님께서 그 아까 10익 역전 10편을 펴내셨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의 그 학자들은 이 역전 10편을 공자님이 펴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견해가 오히려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다수설은 오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전 10편을 공자님이 펴내셨다는 기록이 이렇게 사기에 있는데도 부정하는 분들의 논문을 읽어보면 어느 부분을 오해하고 있냐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서자. 이 서자를 오해하는데 뭐냐면 이 서자는 편낼 서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편했다라는 것은 차례를 매기는 등 질서 있게 정리해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작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공자님이 편했다는 그거를 부정하는 분들의 논문을 읽어보면 대체로 이 서자를 저작했다는 의미로 전제하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죠. 근데 공자님은 그 누누이 수리부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를 내가 이렇게 지어낸 것이 아니고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현들의 가르침을 내가 정리해낸 것이다. 이렇게 공자님 당신께서 스스로 누누이 강조하셨죠. 그래서 이 서자는 바로 공자님이 수리부작했다는 그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역이 그 주나라 왕실이 혼란에 빠지면서 이제 궁중에서 대대로 이 비전되던 그 내용이 궁중 밖으로 흘러나왔죠. 그때 그 주역을 풀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보조적인 자료들도 같이 흘러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흘러나온 내용을 그러니까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주역의 해석의 지침을 공자님께서 정리해내셨다. 공자님께서 정리해서 펴낸 것이 바로 역전 10편이다. 10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큰 착오가 없으리라고. 이 서자가 바로 펴냈다는 뜻이지 공자님께서 직접 저작하셨다. 그런 뜻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사기에 있는 이 공식적인 기록을 부인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기존 학자들이 워낙 그 공자님이 역전을 펴내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이 사실관계를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서괴전, 제가 이 서괴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쭉 이 역전 10편을 설명드렸는데요. 서괴전에서 이 소유괴, 9번 소유괴와 10번 리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먼저 8번이 비괴지요. 비라는 것은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친근해졌다면 반드시 길들이는 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길들이는 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소육으로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만물은 길들여진 연후에 예를 갖추게 되니 그 다음은 리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소육과 리는 두 괴가 동시에 뭘 말하고 있냐 하면 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유교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예가 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를 사람이 지니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서계전에서 이렇게 이 소육과 리를 예와 결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대뜸 이게 튀어나와서 좀 당황하시겠는데 뭐냐 하면 소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축을 길들이는 게 흉입니다. 흉. 그러면 소육은 뭐냐 하면 우리 사람이 이렇게 굴레를 뒤집어 써서 멍에를 뒤집어 써서 길들여져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실 누구나 자유롭고 싶죠.
자유롭고 싶지 누가 그렇게 굴레를 써서 길들여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역은 사람이 길들여져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써놓은 게 뭐냐 하면 이 카를 융입니다. 카를 융은 카를 융은 이제 이 천재적인 그 심리학자였죠. 근데 카를 융이 평생에 걸쳐서 사람들의 심리 치료하는 걸 업으로 삼았던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이게 평생 동안 그 사람을 관찰한 결과 카를 융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의미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은 뭐냐면 자기한테 심리치료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 그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기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거라고 봤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그 의미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닌 게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가만히 눈을 들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령 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지요. 거기에 별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굶주리는 사람이 한편에 있는 반면 한편에는 이제 이 낭비하는 사람들 한쪽에선 비만에 시달리고 먹을 게 남아서 주체를 못하고 한쪽에선 먹을 게 부족해서 굶주리지요. 이런 세상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토록 아픈 사람이 많은 거죠. 자기 삶의 의미를 못 찾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 의미가 없느냐? 없지 않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거에 대해서 이 어린 왕자가 아주 대답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뭐냐면 어린 왕자는 뭐라고 하냐면 의미는 다른 존재에게 길들여질 때 비로소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고 수십 년에 걸쳐 계속 베스트셀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린 왕자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베스트셀러인 거죠. 사람은 의미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하는데 그 의미가 어디서 생기냐? 딴 데서 생기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길들여질 때 비로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진다는 게 바로 소유의 길입니다. 사람은 길들여져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들인다는 것, 소유의 길인데 여기서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거 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린 왕자에. 길들인다는 게 뭐냐? 관계를 맺는다는 거라는 거죠. 관계를 맺는다는 거. 그러면 뭐냐?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길들여지기 전에는 우리가 관계를 맺기 전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다른 어떤 존재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무의미한 세상에서 세상 자체는 사실은 무의미하지요. 이 무의미한 세상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서로를 길들이고 또 길들여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역의 그 저민들이 보기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길들이고 또 길들여져야 하는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를 끈으로 붙들어 매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 우리말에 있지 않습니까? 맺는다. 이 맺는다는 거는 매는 거죠. 매는 것. 그리고
이 보시면 한글에서 맺는다고 얘기하죠. 한자로 맺을 결자에 보면 여기 실사 있죠. 실사. 한자도 관계라는 거는 맺는 겁니다. 실이죠. 영어로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establish ties with입니다. tie 묶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국 공통으로 언어에는 관계라는 거는 붙들어 맨다는 겁니다. 끈으로. 뭐냐 하면 구속을 동반한다는 거죠. 관계를 내가 관계를 맺었다. 그 사람과 나 사이를 끈으로 붙들어 맸다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붙들어 맸기 때문에 구속이 따르는 거죠. 구속. 그래서 관계라는 거는 필수적으로 구속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어떤 관계든 우리에게 기대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관계라는 건 당연하죠. 친구 관계, 애인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어떤 관계든지 책임이 따르지요. 그게 바로 굴레이자 구속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소유의 길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멀쩡한 사람이, 자유롭고 싶은 사람이 굴레를 받아 써야 되느냐, 굴레를 써서 길들여져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소유의 길입니다.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유의 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